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올해는 따스한 기온에 벌써 벚꽃이 만개하였는데요. 아이들 말처럼 활짝 핀 벚꽃을 보면 팝콘이 팡팡 터진 것 같더라고요. 팝콘 나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아버지로 둔갑한 큰 쥐. 어느 고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온 쥐는 바싹 말랐습니다.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저렇게 바싹 말랐을까? 그 집 며느리가 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주었습니다. 쥐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쥐는 쪼르르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쥐는 매일 끼니 때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거르지 않고 꼭 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쥐에게 준 밥은 시아버지의 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밥을 쥐에게 몇 숟갈 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쥐에게 밥을 1년이나 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을에 나타나야 할 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웬일일까? 병이 난 건 아닐까? 며느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둘이라니. 방 안에는 똑같은 시아버지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쪽에다 밥상을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망설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앉아있는 한가운데 놓자. 며느리는 한가운데다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슬그머니 살폈습니다. 진짜 시아버지는 어느 쪽에 앉아 계실까?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진짜와 가짜 두 시아버지는 그날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다. 아니야, 내가 진짜야. 서로 진짜라고 우겼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힘센 시아버지가 이겼습니다. 힘이 약한 시아버지는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집에서 쫓겨난 진짜 시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산마루에 쉬면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집을 쫓겨난 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인데 남의 집에 뛰어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다니.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너무 억울해. 집을 쫓겨난 시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나의 딱한 사정을 알다니요. 쫓겨난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똑같은 주인이 하나 들어와 쫓겨나셨잖아요. 진짜 주인이 쫓겨나고 가짜 주인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속을 들여다보듯 훤히 알아요. 다른 것 더 묻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소. 쫓겨난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양이를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고양이는 왜요? 이 고양이를 사랑방에 있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 앞에 놓으세요. 여자는 고양이 한 마리를 쫓겨난 시아버지에게 주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괴상한 일이구나. 내 사정을 어이 그리도 잘 알까. 또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니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기만 하구나. 쫓겨난 시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늙은이야, 어디 가서 죽든지 하지. 죽지 않고 왜 우리 집에 또 찾아왔니? 썩 나가거라. 집에 있던 시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자. 쫓겨난 시아버지는 슬그머니 도포 자락에서 고양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야옹! 고양이는 집에 있던 시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물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만 커다란 쥐로 변해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가짜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며느리는 그만 까무러쳤습니다. 온 식구들이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며느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야, 어떻게 된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의 일을 바른 대로 말했습니다. 가짜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매일 밥을 주던 그 쥐였습니다. 이런 고약한 것이 있나.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니 된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만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속에서 홀어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다니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해주고는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부잣집에 배를 매주러 갔습니다. 가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렀습니다. 누가 오거든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엄마 말 잊으면 안 된다. 어린 오누이와 젖먹이 아기만 두고 가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일 허리가 휘도록 배를 매주고는 저녁이 되어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수수팥떡 한 동그리를 주었습니다. 그날 품삯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배 곪고 있을 어린 것들 생각에 수수팥떡을 이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첫째 고개를 넘으려고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커다란 호랑이가 고개 위에 떡 버티고 앉아서는 대뜸 어멈, 어멈,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뭔가 하였습니다. 수수팥떡이라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니 어떻게 떡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떡을 덥석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가 버렸습니다. 둘째 고개를 넘으려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또 길을 막고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거였습니다.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떡 하나 던져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덥석 물고 또 어슬렁어슬렁 가 버렸습니다. 셋째 고개를 넘으려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또 길을 막았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어떻게 또 주었습니다. 이러저러 떡 한 동구리를 다 뺏기고 다음 고개를 넘었습니다. 한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고갯마루에 떡하니 버티고서는 어머, 어머, 저고리 주면 안 잡아먹지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고리를 벗어주고 또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머, 어머, 치마 주면 안 잡아먹지 하였습니다. 치마 저고리 다 벗어주고 속옷 바람으로 또 한 고개를 넘는데 팔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한단 말입니다. 팔을 떼어주고 또 한 고개를 넘는데 다리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였습니다. 다리까지 떼어주고는 대굴대굴 굴러서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서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홀라당 잡아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저고리랑 치마를 입고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가, 아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이랬습니다. 한데 누이가 들으니 어째 어머니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배를 매느라 종일 밖에서
찬바람을 쐬었더니 목이 쉬었구나. 그럼 문구멍으로 손을 디밀어 봐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문구멍으로 앞발을 쑥 들이미는데 만져보니 버석버석 털이 잡혔습니다. 우리 엄마 손은 보들보들한데 왜 이렇게 꺼끌꺼끌해? 부잣집에서 배를 매느라 풀이 묻어 말라붙어서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애기 젖죽에 얼른 문 열어라. 이러고 재촉하였습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배고픈 아기 젖준다니깐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들어와서는 갓난아기 젖부터 먹여야겠네. 하더니 아기를 안고 윗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젖을 먹이는 척하며 아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오누이가 들으니까 뭘 오도독 오도독 깨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뭐 먹어? 부잣집에서 콩 볶아줘서 그거 주워 먹는다. 엄마, 나도 좀 줘. 얘따. 하고는 뭘 던져주는데 보니깐 세상에 아기 손가락이었습니다. 그제야 오누이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오누이는 도망갈 마음으로 엄마, 똥 마려워. 하니깐 호랑이가 방에다 넣어라. 구린내 나서 못 써. 그럼 마루에다 넣어라. 나가다 밟으면 어쩌려고. 그럼 도방에 넣어라. 사람들이 봐. 그럼 마당에 넣어라. 집안이 더러워질걸? 그럼 뒷간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오누이는 뒷간에 가는 척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우물 옆 늙은 소나무 위로 얼른 기어 올라가 숨었습니다. 똥 누러간 오누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호랑이가 찾아 나섰습니다. 뒷간에도 열어보고 장독대도 들여다보고 온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우물 안을 들여다봤더니 밑바닥에 오누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이리 나오너라. 이리 나와. 그래도 오누이가 안 나오니까 에고, 저걸 무얼로 건지나. 쪽박으로 건질까, 한박으로 건질까. 하고는 실룩셀룩 궁둥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나무 꼭대기에서 오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가, 나무 꼭대기엔 어떻게 올라갔느냐? 앞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 바르고 올라왔지. 오라비가 둘러대자 호랑이는 얼른 참기름을 가져다 바리며 나무에 잔뜩 발랐습니다. 미끄덩한 참기름을 바르니까 올라가다가는 주르르 미끄러지고 주르르 미끄러지고 하였습니다. 아가,
나무 꼭대기엔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러자 누이 동생이 철이 없어서 뒷집에 가서 도끼를 얻어다 찍고 올라왔지. 이러고 말해 버린 거였습니다. 호랑이가 옳다구나 하고 얼른 도끼를 가져다 나무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를 찍을 때마다 오누이하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거든 새 동아줄에 새 두레박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에 헌 두레박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랑 새 두레박이 내려와 얼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그새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와서는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리시거든 새 동아줄에 새 두레박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에 헌 두레박을 내려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오누이가 하는 걸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헌 동아줄하고 헌 두레박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얼 아나 얼씨구나 좋다 하고 헌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반쯤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필 어디로 떨어졌느냐 하면 수수대를 베고 난 수수밭이었습니다. 그러니 밭에 수수대 베어내고 남은 끄트머리가 뾰족뾰족 널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거기에 떨어져 똥구멍을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수수대가 빨간 건 호랑이 피가 묻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럼 오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느님이 둘을 어두운 나라로 보냈답니다. 오라비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라고 말입니다. 누이 동생은 밤길이 무서우니 낮에 다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라비는 달이 되어 세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앙숙이 된 개와 고양이. 어느 바닷가에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바닷가로 나가 고기를 낚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바닷가로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고기가 낚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해는 수평선으로 기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낚시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큼직한 놈이 걸린 게로군.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낚시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껏 낚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오, 아주 큰 잉어로군.
낚시에 큰 잉어 한 마리가 걸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잉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통 잉어는 아닌 것 같구나. 불쌍해 보여. 살려줘야겠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도로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한 번 솟구치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도 바닷가로 나가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이때 잘생긴 소년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용왕님의 사자입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용왕님의 왕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소이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분명히 용왕님의 왕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소녀는 확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소. 할아버지, 어제 할아버지의 낚시에 걸린 잉어를 기억하십니까? 아, 그 잉어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왕자님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소년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에 한복판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속에 큰 길이 생겼고 소년이 그 길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을 따라 갔습니다. 그 길은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 용왕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큰 잔치를 벌여라. 용왕은 신하들을 시켜 큰 잔치를 벌이게 했습니다. 잔치는 매일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즐겁게 지냈습니다. 마누라가 몹시 기다리겠군. 할아버지는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즐거운 잔치도 싫어졌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습니다. 용왕님, 어서 말씀해 보시오. 그동안 너무나 황송한 대접을 받았나이다. 대접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오. 아닙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집에서는 아내가 몹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용왕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이 꼭 그렇다면 굳이 붙잡지는 않겠소. 그러나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의 보답으로는 이 잔치가 너무나도 모자라오. 용왕은 못내 섭섭해 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용왕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떠나려고 하시면 아바마마께서 반드시 감사의 물건을 주시려 할 것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아바마마의 옥함에 있는 구슬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무슨 구슬인데 그러시오. 할아버지의 말에 왕자는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구슬은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밥이 나와라 하면 밥이 나오고 돈이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여의주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용왕 앞에 나갔습니다. 헤어지기가 너무도 섭섭하오. 감사의 표시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소. 소원이 무엇이오? 할아버지는 왕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 저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사옵고 다만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무엇이란 말이오? 용왕은 다그쳐 물었습니다. 옥함에 들어있는 구슬이 갖고 싶사옵니다. 그것만은 아니되오. 용왕은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구슬은 용궁에도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왕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 할아버지는 저의 목숨을 구해준 분이 아니옵니까? 아들의 목숨이 귀중하옵니까? 여의주가 귀중하옵니까? 약속하신 대로 여의주를 할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용왕은 할 수 없이 여의주를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의주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영감, 이제 이런 오막살이에서 살 것 없이 큰 기와집 한 채 나오라고 하세요.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기와집 한 채 나와라. 할아버지가 구슬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치자 큰 기와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두막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꾸 구슬을 보고 말했습니다. 돈 나와라. 옷 나와라. 쌀 나와라. 그때마다 돈이 나오고 옷이 나왔습니다. 또 쌀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외출을 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와서 여의주를 훔쳐갔습니다.
도둑은 할아버지 집에 보물구슬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을 비우는 틈을 노렸습니다. 여의주를 도둑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와집은 다시 오두막집으로 변했습니다. 살림도 점점 줄어 옛날처럼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잃은 여의주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슬 때문에 저렇게 걱정하시니 그 구슬을 우리가 찾아드리자. 개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렴 그 구슬을 찾아 주어야지. 고양이도 쾌히 응낙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여의주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마침내 여의주를 훔쳐간 도둑이 강 건너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강 건너로 갔습니다. 도둑의 집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러나 여의주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양이야,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인데? 개는 고양이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는 문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도둑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방 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구슬을 어디에다 감췄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곳간으로 가 보았습니다. 곳간에는 수많은 쥐들이 곡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쥐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쥐들은 고양이를 보자 찍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준다. 무슨 말인지 말하세요. 쥐들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구슬 한 개가 있다. 그 구슬을 당장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몽땅 잡아먹을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쥐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톱니쥐는 벽을 뚫었습니다. 송곳니쥐는 벽장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벽장에 감추어둔 여의주를 순식간에 훔쳐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 부하들이 구슬을 찾아왔으니 모두 다 살려주겠다. 고양이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쥐들은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양이는 여의주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도 고양이가 가지고 온 여의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얻고 헤엄쳐 갔습니다. 개가 강 한복판쯤
헤엄쳐 왔습니다. 굿을 아직도 물고 있니? 개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구슬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그래도 고양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개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구슬을 물고 있니? 개는 고함을 쳤습니다. 고양이도 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 잘 가지고 있다. 고양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바람에 입에 물었던 여의주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개는 강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고양이 입을 바라봤습니다. 여의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의주, 어떻게 했니? 물속으로 떨어졌네. 물속으로 떨어지다니. 내가 자꾸 물었잖아. 그래서 여의주를 잘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잖아.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대답하자마자 여의주가 강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지. 이 바보야, 입을 벌리면 어떡하니? 왜 자꾸 대답하라고 했니? 개와 고양이는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개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고 고양이만 남았습니다. 죽은 고기는 먹지 못하니 저 고양이에게 주세요. 이때 어부들이 큰 고기 한 마리를 고양이에게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고파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창자를 먹으려 하는데 딱딱한 것이 물렸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뱉었습니다. 조금 전에 떨어뜨린 여의주구나. 고양이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고양이가 떨어뜨린 여의주를 물고기가 삼켰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여의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야, 수고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고양이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고양이는 오늘부터 방 안에서 나와 함께 자자꾸나. 저는 개가 말했습니다. 너는 고양이만 못해. 오늘부터 마루 밑에서 자거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개는 밖에서 살고 고양이는 방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너 주인에게 아양 떨지 마. 개는 고양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고양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개가 으르렁 댄답니다. 개와 고양이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여기에 까닭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소로 보이는 마을. 옛날 옛적 그러니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라 해도 사람 살던 때니 사는 모양은 지금이나 비슷했습니다. 봄이면 새 날아들고 온갖 꽃 피고 여름이면 물놀이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휘날리는 눈꽃송이 바라보며 히히 호호 헤헤 웃으며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모양새와 뭐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그리 살았는데 꼭 한 가지 요지경 속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바로 사람이 서로 보이는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언제나 서로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미쳐 돌아갈 때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 꼭 사람이 서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그냥 소를 볼 땐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소로 볼 때는 소를 잡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30 먹은 건장한 남자 하나가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남자는 밭을 갈면서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었으면.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우직하게 일을 하면서도 남자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곧 그치겠지. 남자는 하던 일을 멈추기가 싫어서 그냥저냥 비를 맞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머리 위에서 칼날처럼 내리치는 거였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남자는 곡괭이를 버려두고 밭을 달려나와 어느 집 처마 밑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송아지였습니다. 남자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변에 도끼가 없나 눈을 부라렸습니다. 마침 방금 썩썩 갈아 놓은 듯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는 도끼 한 자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는 도끼를 번쩍 치켜 들었습니다. 집으로 죽은 송아지를 갖고 와서는 뼈까지 잘 삶아 먹고 보니까 자기가 잡은 게 소가 아니라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은 이웃 사람들이 어깨를 툭툭 치고 입맛을 쩍쩍 다시며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서로 보이는 이 마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 이 일을 갖고 슬퍼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게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동생을 잡아먹다니. 미쳤지. 미쳤고 말고. 남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대굴대굴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잡아먹은 자신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울기만 하던 남자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 마을에 있다가는 또 누구를 잡아먹을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잡아먹은 마을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자는 사람을 서로 보지 않는 마을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세상을 찾아 홀로 방랑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방랑길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자꾸 길을 막아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늑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솟구쳐 올랐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또 멋모르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하나 남은 동생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흔들며 새 세상을 찾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면 분명 무슨 비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서로 보이지 않게 하는 비결 말입니다. 때론 강물에 빠져 떠내려갈 뻔도 했고 높은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 가루가 될 뻔도 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호랑이와 늑대를 만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숱한 고생과 위험을 넘기다 보니 남자의 얼굴에는 어느덧 주름살이 깊게 패였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 갔습니다. 이젠 걸을 기운조차 없을 만큼 늙어버린 남자가 하루는 파란 하늘 밑에 파란 바람이 부는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향긋한 냄새가 파란 바람에 실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설레어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미소 띈 얼굴로 마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안쪽에서 이 남자보다 더 늙은 노인이 한 명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도 사람이 서로 보이나요? 예끼 이 사람아, 그런 끔찍한 일이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나겠는가? 노인이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태도를 바꾸어 남자의 손을 끌고 마을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 한복판에 드넓게 펼쳐진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예전에는 사람이 서로 보였다네. 하지만 저걸 먹고부턴 눈을 떴지.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남자는 귀가 번쩍 뛰어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라는 걸세. 파요? 노인네는 파씨를 한 움큼 남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눈물이 나지. 눈물은 미쳐 돌아가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거든. 파씨를 받은 남자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한시도 쉬지 않고 고향 마을로 냅다 뛰어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자는 뒷마당을 갈아 파씨를 뿌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남자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친구들 눈에 보이는 건 20년 전 마을을 떠난 친구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잡아먹고 싶은 소였던 것입니다. 뒷마당에 서 있는 소를 보고 친구들은 도끼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소가 아니야. 외쳐보았지만 친구들 귀에 들리는 건 음메 음메 우는 소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남자네 집 뒷마당에서 향긋한 풀 냄새가 바람에 솔솔 실려왔습니다. 뾰족하니 길게 오른 순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냄새에 이끌린 사람들이 한두 명 남자네 집 뒷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팔을 꺾어 요리조리 살펴보고 맛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먹어도 좋은 풀이라 여겨 한 뿌리씩 캐다가 자기네 밭에 옮겨 심고 날마다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먹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 눈엔 더 이상 사람이 소로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